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인생 이야기를 따뜻하게 그리고 또 날카롭게 짚어보는 한판 열전의 박재홍입니다. 네, 이상민입니다. 네. 오늘 게스트 정말 안 보시고 놓치시면 후회합니다. 이게 네. 또 이 한판 열전이 큰 위기에 봉착해서 저희가 네. 꿈의 게스트를 모셔야 된다. 그래서 이 각고의 이 노력 끝에 제작진이 그렇습니다. 드디어 삼고철이야.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이미 벌어진 일이고. 자 오늘 예. 모실 분, 자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 이 청와대가 제2의 안방이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박정희, 전두환, 음. 노태우, 김영삼 정권에서 공직이랑 공직은 다 거치셨습니다. 아하.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네. 내로를 하는 정치인들의 끝없는 러브콜을 받고 계신 음흠. 격동의 근대사를 지닌 진보적 보수주의자 우리 윤여준 장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너무 과장이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변사 같기도 하고요. 이거 네, 잘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장관님 저희가 한판 승부 드디어 모시게 됐습니다. 네. 그 사실 그 제작진들도 PD들도 그 작가들도 굉장히 네. 모시기 어려운 분이어가지고 삼고철의 끝에 모셨습니다. 아니요 뭐 그렇지 않은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장관님의 인생 이야기를 네. 어린 시절부터 또 주요 격동의 정치사 주요 장면들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 이 스튜디오는 그래도 익숙하시죠, 장관님? 네. 예, 딱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여기 김현정 여사 만나는 곳 아니야? 이러면서 예, 뉴스쇼 인터뷰하는 그 스튜디오에서 한판 승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윤여준 장관님의 첫 번째 인생의 결정적 순간부터 짚어봅니다. 첫 번째 결정적 순간입니다. 윤여준의 청와대 생활 비하인드입니다. 비하인드. 비하인드. 야, 이거 먼저 저는 저는 어린 마크를 시절.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렇습니까? 할아버님께서 논산의 대지주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예, 어느 정도로 땅 부쳐셨던 건지. 예. 아니 뭐 예. 제가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굉장히 농사를 예. 예, 많이 지셨죠. 소장을 주시질 않고 직접 농사를 지셨거든요. 어허. 네, 예. 그래서 그 뭐 이게 추수할 때 보면 뭐 며칠씩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 거기 매달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어허. 그렇군요. 그래서 그 장손이셔가지고 네. 또 함부로 그 장관님을 아기 때 함부로 못 받고 허락 받아야지. 왜냐하면 오. 제 위로 누님이 네. 셋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딸을 이제 손녀를 셋을 낳고 나서 제가 네 번째 귀한 아들, 나왔으니까 너무너무 귀한 아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손자 장손이 늦게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할아버지께서 그러셨다는 거죠. 평풍을 쳐놓고 허락 안 받으면 못 보게 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방 밖에 나간 게 뭐 생후 6개월이어서 그래요. 진짜요? 거의 그 요즘으로 치면 병원에서 이제 계속 이게 계속 이제 예. 중환자실 비슷하게 있다가 외부 면회 금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예. 제 부모님이 혹시 버릇이 나쁘게 될까봐 굉장히 어려서부터 신경을 많이 쓰셨대요. 그렇군요. 네. 집안에 너무 할아버지 머슴도 사랑은 있었다는 독차지하네. 게 사실입니다. 네? 집안에 머슴도 있었다는 게 뭐 사실입니까? 많았죠. 많았습니까? 여러 명이 시골에서는 그때 뭐 아하. 많았어요. 옛날이니까.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비서 그리고 총무처 차관이셨다고 하는데 네. 그럼 정부 수립한 다음에 이 경무대 안에서 지내셨던 겁니까? 네, 그 정부 수립 당시에는 원남동에 살았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 이박사께서 대통령 돼서 청와대 경무대 들어가신 다음에 예. 이 거리가 멀어서 좀 불편하시다고 출근 거리. 예, 안에 들어와 살아라. 그냥 수시로 총을. 찾으시는데 예, 그러니까 들어와 살아라고 그러셔가지고 원래 있던 낡은 집 한 채를 기둥만 남겨놓고 다 뜯어고치는데 최단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치라고 그러셨대. 그래서 밤늦게까지 전기불을 켜놓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안에 들어가 살았죠 한동안. 어허. 그 공사 현장도 어린 시절 다 기억이 나요. 한 번 어머니께서 밤에 가보자 그러셔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그때 불을 그 켜놓고.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 그 어린 시절에 엄마랑 어머니랑 같이 가졌던 것도. 야. 그때 뭐 7살 몇 살 그때는 기억이 나죠. 그렇군요. 그러면 어린 시절도 그러면 이승만 전 대통령을 경무대 안에서 좀 만나시고 막 그러셨겠네요. 네, 이제 그분이 항상 오후에 산책을 하시거든요. 비가 안 오는 날은. 네, 그 부인하고 해피라는 프란체스카 해피라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사랑하시는 강아지 데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집이 앞에 이제 현관 앞에가 맞은 쪽에는 그때는 청와대 경비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찰관들이 경비랑. 예. 그 사이에 이제 아스팔트로 포장된 넓은 마당 같은 게 있는데 그건 놀았거든요. 한참 놀다가 이렇게 보면
이 산책. 대통령 서서 이렇게 보고 계신 게 왜냐하면 애를 굉장히 이뻐하시는 애사랑이 많은 분이었어요. 아이들 좋아하셨구나.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놀다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서 매일 뵈도 매일 인사를 하면 항상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안부를 물으세요 먼저. 예, 그러시고 예. 어머니가 가끔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서 올려 보내드리니까 어머니한테 어제 보내주신 뭐 잘 먹었다고 먹었다. 말씀드려라. 그렇게 매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당시 대통령과 가장 가까웠던 어린이셨네. 그랬던 생각. 이승만 대통령하고 대화를 해보셨다는 분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 뵙습니다. 예. 우리 장관님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 총무처 차관 지내셨다고 하셨는데. 그 아버지께서는 예. 뭐 거의 뭐 독서 광이시다시피 책을 많이 보셨어요. 예, 워낙 책을 뭐 많이 여러 분야의 책을 많이 보셨고요. 그래서 예. 항상 집에 들어오시면 옷 벗고 앉으시면 바로 책을 드시는. 아버지가 예, 중요하군요. 저 집에 집에 또 책이 가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바로 TV 보는데 그러면 안 되겠 그런 거 안 되겠군요, 그죠? 그땐 TV가 없었으니까. 부끄럽네요. 예. 아빠는 네. 집에 가면 무조건 책을 봐야 된다. 오. 예. 그래서 그 아버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겠네요, 우리 장관님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건 항상 책이고 늘 뵙는 게 책을 보고 계실 때가 많고. 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저렇게 사람은 너무 책을 읽어야 되는 건가 보다. 네. 이런 생각을 어려서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책을 열심히 보는구나.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네. 아주 귀한, 귀하다라고 표현하기에도 좀 그래요. 파인애플을 드셔보셨다고요? 이 하루는 이 대통령께서 네. 너 나하고 같이 올라가자 그러셔가지고 땅으로 본관에 앉아요. 올라갔어요. 올라가자 경무대 이러셨어요? 본관을. 네. 그랬더니 현관을 들어서시면서 그 네. 일하는 사람 보고 얘 뭐 좀 맛있는 것 좀 먹을 걸 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엌에 따라 들어갔더니 이 냉장고를 처음 본 거죠. 이만한 게 있는데 그 문을 여니까 뭐 먹을 게 많이 들었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하여간 나중에 그걸 파인애플이라고 들었는데 그걸 처음 먹어봤어요. 야. 맛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이 그 당시에 그죠? 그러니까 처음 먹어보는 그 신세계죠 사실. 파인애플. 예. 그래서 이제 그 맛 들여가지고 몰래 그 뒷길 올라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숲속으로. 그 몰래 부엌에 올라가서 올라가면 그 일하는 분들이 이제 자꾸 먹을 걸 주니까 예. 여러 번 올라갔는데 그걸 누군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막 어떻게 야단을 치시는지 다시 거기 올라가면 그냥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 저희 소개드릴 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 공직하셨다고 하시지만 비공식적으로 이승만 정부에도 계셨던 거네요. 그러니까요. 같이 이제 그 음식도 대통령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러니까. 분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마다 영화를 보셨어요, 네 분이. 영화요? 예, 그럼 이제 공보처라는 데서 16mm 영사기를 필름만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네. 응접실에서 이렇게 틀어드리거든요, 영화를. 아하. 예, 그러면 그거 토요일 날마다. 그날은 저를 보고 항상 이제 어머니 모시기 때 영화 보러 올라와라 그러고 이제 가셨거든요. 네. 근데 어머니는 안 가시니까 예. 너만 가라, 저만 올라가죠. 그럼 이제 이 대통령 네 분 이렇게 앉으시고 제가 바로 그 뒤에 앉아가지고 예. 영화를 봤죠. 예. 영화 많이 봤어요. 거기서 토요일 날마다 영화를 했으니까. 아하. 토요 명화를 대통령 관저에서 그러니까요. 예. 허부할국도 보고 뭐. 예. 아하. 그래서 이제 우리 장관님 중학교 시절 사진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장관님 중학교 시절 사진. 야, 이게 야. 중2 때인가 중2. 필동 마당에서 필동 살 때 마당에서 예. 강아지도 굉장히 저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예. 제가 사냥개. 원래 그 진돗개가 있었는데 네. 6.25 때 피난 갔다 와봤더니 없어져가지고 찾을 도리가 없어요. 네. 근데 누가 이제 포인터를 그럼 길러봐라를 갖다 줘가지고 오호. 야, 그때 장관님 외람된 말이지만 굉장히 어린 시절 이게 잘생기셨습니다. 저대로 늙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지금도 멋지세요. 지금도 멋지세요. 네. 지금도 멋지세요. 근데 저 뒤에 계신 분은 누굴까요? 지금 예. 저기 무슨 손님하게 했던 손님입니까? 것 같아요. 손님이세요? 네. 가족은 아니시고. 네, 가족은 아닙니다. 가족. 아하. 그걸 또 다 기억하시는 게 전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잘 보내시다가 우리 장관님이 대학교 가셔서 4.19 혁명에 참여하셨습니다. 뭐 참여라면 그건 좀 과장이고요. 네. 예. 그 제 누님이 제 우다 2살 위인 누님이 예. 고대 정예과를 다녔는데요. 네. 예. 이 성격이 좀 활달해서 아, 남자 그 친구들이 많았어요. 집에 자주 놀러 오고. 예, 그 당시도 여학생이 또 많은 시절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대학교 안에. 고대는 더군다나 예, 더 예. 그랬죠. 그래서 그 학생들을 보고 이제 선친이 네. 지금 정세가 이렇고 상황이 이런데 그 대학생들이 더군다나 정치를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예. 이렇게 있으면 되냐? 뭔가 저항을 해야지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이 양반들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하여간 돌아가서 뭐 그냥 일을 꾸민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학생회장인가 하던 분이 이름을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유명한 분인데 성격이 좀 이렇게 좀 소극적인 성격이라서 대문 안 하려고 그래서 좀 시간이 끌렸어요.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정예과에 친한 친구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걔를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야 고대 아이들이 영 못 나온다. 네 할 생각 없냐 했더니 우리가 할게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또 막 동원해가지고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고대에다 했죠. 연세대학교 한다 그런다 그랬더니 그 학생회장 말이 그러면 내가 맞아 죽는다. 학생들한테. 그래가지고 그게 4월 18일 날 나온 거예요. 고대가 4.18 그래서 4.18 될 거고. 그게 4월 19일 날은 이제 모든 대학생이 다 나왔잖아요. 그때 제가 지금 서울 시의회 해관이 시의회 광화문 옆에 있잖아요. 그때가 그때 국회의사당이에요. 그 앞에서 데모다들이 딱 이제 거기 앉아 있으니까 거기서 연세대학교 데모들을 만났어요. 그때 제가 얘기하는 그 친구가 저한테 하더니 야 이놈아 말이야 너 우리 보고 얘기하더니 왜 고대를 먼저 나오겠냐고 또 거기서 막 저한테 뭐라고. 또 그런 일이 있었죠. 느낌이 좀 이상했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영화도 보고 파인애플도 얻어먹고 했던 어떻게 보면 어른이. 가족 같은 사이일 텐데 그분을 상대로 저항했다는 그랬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선친이 공직을 일찍 그만두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그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이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뭐 이기붕 씨 내외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지만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됐다. 이건 돌이킬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또 제대로 역사를 또 짚어주시고 또 장관님께 말씀을 해주셨군요. 그래서 이제 4.19를 지나서 우리 장관님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첫 직업을 가지는 기자가 됐어요. 그랬습니다. 기자는... 군대를 갔다 제대를 했는데요. 뭐 제대를 했지만 뭐 특별히 할 일은 없고 그래서 이제 뭘 하나 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루는 이렇게 동아일보가 신문에 집에 배달될 때니까 이렇게 보니까 일면에 견습 기자 모집한다는 광고가 이렇게 사고가 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내는 서류가 이력서 한 장이면 돼요. 한 장에 사진 붙여서. 그래서 이거 뭐 간단하니까 한번 이거 응모해봐야겠다. 신문기자 시험이나 어떤지 한번 수준도 알아볼 겸 경험 삼아서 한번 쳐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어머니께 사진 찍게 돈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 하려고 그래서 내는데 사진을 찍어야 된다 했더니 야 너는 그 몸이 아파가지고 오랫동안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오늘 군대 갔다 엊그저께 제대한 사람이 그 붙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보냐 그러시길래 아니 붙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시험 경험 삼아서 보겠습니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문기적 때다가 마감 사흘 앞두고 냈어요. 그랬는데 제 수험 번호가 161번이에요. 그러면 사흘 남았는데 161번이니까 사흘 안에 많이 와봤자 뭐 한 300명 정도 오겠구나. 해볼만 하겠네 생각이었는데 막상 시험 보는 날 시험달 갔더니 1,100명이 온 거예요. 그렇게 많이 왔어요. 뭐 거기 사람은 기가 팍 꺾이더라고요.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동아일보 기자 시험에 1,000몇 명 견습 기자 시험에.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경험 삼아 보자. 그래서 4과목인데 시험이. 시험 문제 기억나세요 지금? 한 과목 장문 시험. 다른 신문사는 대개 논문인데 동아일보만 장문이었어요. 그래서 논설체로 써도 좋고 수필체로 써도 좋다. 근데 시험을 딱 시험장 들어가는데 칠판에다가 시험관이 벨이죠, 종 치는 종 한 잘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제목이 길다고 쓰기 수월한 건 아니지만 한 자 막 딱 쓰니까 더 숨이 콱 막히고 숨이 자주 막히네요. 그렇죠. 저는 종을 뭐 생각해보니 이런데 뭘 쓰냐고요. 그래서 그냥 10분 이러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다 써요. 그래서 저 참 제주도 좋다. 어떻게 금방 저걸 쓰나. 준비한 것처럼. 그 어떻게 하다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때 밤 10시에 사랑의 종이라는 걸 쳤어요. 사랑의 종. 밤 10시에. 그 이제 방송으로 종소리가 땡땡 나가면 아나운서가 청소년 여러분 집에 갈 시간입니다. 밤 10시에. 라디오를 통해서.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그걸 비판하는 논설체로 글을 썼어요.
원인을 놔두고 결과만 가지고 씨름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야, 날카롭네요. 네, 청소년이 왜 밤거를 해내는지 원인을 찾아서 그걸 없애면 저절로 들어갈 텐데. 네. 네. 그러면서 뭐 온갖 학자들의 말을 인용해가면서 뭐 현학적으로 막 그냥 풍을 때린 거지. 네. 그러니까. 근데 면접 시험 볼 때 그 이제 저를 보고 신동아라는 월간지가 있는데 유명하죠. 거기 가서 일 좀 3년간 해주면 나중에 편집국 돌아갈 때 원하는 부서 보내준다고 사장님이 면접 볼 때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신동업을 간 겁니다. 그래서 연습 마치고.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정말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서 공부를 엄청 했어요. 네. 그래요. 신문에 있었으면 하지 못했을 공부를 거기서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신동아는 약간 좀 호흡이 길고 길죠. 우선 최소한도 뭐 200장, 30장 써야 되니까 웬만하면 60장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법, 철자법서부터 구성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니까. 바로 사회부 가셨으면 매일매일 하루하루 막 살아야 됐었는데 사건 기자밖에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거기 간 게 정말 저한테는 일생을 두고 도움이 되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거기 계시던 부장님이나 그 편집장 같은 분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저를 또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제가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왜 경영으로 하신 겁니까? 그렇게 3년이 끝나고 나서 편집국 정식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문 양반들이 뭐 편집국 사정이 뭐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가서 사건 기자를 하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이렇게 새파란 견습 기자하고 약속을 한 거를 이 회사의 최고 경영진 오너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약속을 헌시작처럼 져버리니까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배우냐. 그래가지고 회사를 떠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를 했더니 주변에 어떤 분이 경영신문 정치부 가볼 생각 있냐? 가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보내준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동아일보로서는 막 충격이죠. 그러네요. 그렇지만 뭐 제가 가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미래 세대 자원으로 딱 키웠는데 정치부 가서 이제 새로 이제 좀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또 기자로 잘 지내시다가 이제 정부로 이제 들어가게 되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 공보비서관, 의전비서관을 하셨고 당시 이제 4.13 후원 조치, 60 항쟁 등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그 장관님께 대통령의 추원이라고 쓴소리를 하신 적도 많으시다면서요? 아니 전 대통령께는 제가 같은 그냥 평비서관이니까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 기회는 거의 어렵고 어느 50 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죠. 나중에 제가 이제 공보비서관을 하다가 이제 본관 의전비서관이라는 직책이 있었는데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 이제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일정을 관리하는 그 손님 오는 거 다 맞이해야 되고 뭐 일정을 관리하는 그 직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고 힘든 직책인데 그거를 대통령 임기 끝나기 한 8개월쯤 전에 그걸 맡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한 8개월 하는 때는 대통령을 매일 가까이서 자주 뵙게 되니까. 전두환 대통령을.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시중을 들어야 되니까. 가서 행사 한번 더 행사장 가셔야 됩니다. 모시고 가고 뭐 하니까. 그때는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고, 저를 또 가끔 불러셔서 또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하시고. 농담도 주고 받습니까? 전 대통령 뭐 농담을 잘 하시는 편은 아닌데. 그래요? 그냥 아랫 사람을 대하시는 태도가 굉장히 엄격할 때는 굉장히 엄격한데 또 굉장히 편하게 해줄.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때 또 노태우 정부에 가셔서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나 안기부 특별보좌관을 지내시는데 이때 이제 한국 정치의 나옴을 3당 합당이 있었습니다. 정무비서관 할 때 있었죠. 그 작업을 하는데 원래 이제 3당 합당의 본질적인 작업은 누구니까 이름표랑 생각 안 난다. 박철원? 네, 박철원 특보인가 그때 직책이 그 양반이 이거 다 그걸 일 자체는 했고 저하고 이제 공보석하고 저하고 또 하나 이제 그 정당 담당 비서관하고 셋은 이제 그 작업을 한 거죠. 실무적인 작업을 발표문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작업을 해서 그 3당 합당하는 거를 실무적으로 참여했던 셈이죠. 자, 이러면서 이제 또 가장 기억에 남으신 게 이제 김영삼 정부 때 활동하셨던 게 기억에 많이 남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인터뷰에도 그
저를 연소시키면서 이랬을 때가 YS 공보수석할 때다. 연소하게 거의 막 몸을 불태웠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수소탄이나 원자탄이나 이게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폭발하는 건 에너지는 어마어마하지만 한 번이다 이거는. 네. 근데 로켓은 우주 궤도로 올라가려면 연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로켓이 그래서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저는 돌이켜 보니까 로켓처럼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YS 정부 때 가장 힘든 경험을 차남 김현철 씨의 국정 개입 논란 소통령 사건을 꼽으셨어요. 그게 그때 이제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청와대 비서실이 딱 반반이 갈렸어요. 이거는 정면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뭐 현철이가 뭘 잘못했냐 뭉개고 가자는 주로 가신 쪽에 팽팽하게 맞섰었는데 하루는 김 대통령이 부르셔서 올라갔더니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의논을 하시는데 제가 김수환 추기경 전화를 대통령께 하셔서 좀 대통령 뵙자고 그러셨는데 바빠서 그러니까 좀 며칠 뒤에 뵙자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게 비서실장 말이. 그러니까 김 대통령께서 아이고 추기경께 그러면 안 되는데 며칠 이렇게 왜냐하면 좀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런데 저를 보고 당장 가서 모셔오래요. 그래서 추기경실에 연락했더니 그날은 중요한 행사에서 못 오신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으로 안내하면서 대통령의 심기나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마시고 생각하시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직원해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내가 그러려고 왔지. 그 2시간을 두 분이 말씀하시다. 김수환 추기경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래서 나오시는데 막 힘드셨는지 참 몸을 못 가누시길래 제가 부축해서 좀 쉬었다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대기실에 툭 앉으시면서 저를 보고 나는 할 일 다 했다. 자네 일만 남았어. 자네 일가요. 그런데 그러고 나가셨는데 대통령이 찾으시더니 그 다음 날은 개신교 진보 교단과 보수 교단의 원로 목사님 두 분을 모셔오라고 이름을 주시더라고요. 그 두 분이 그 다음 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 분이서 1시간 40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목사님 두 분을 배웅하고 나니까 또 찾으셔서 들어갔더니 절로 가신 말씀이 똑같아. 그러세요. 뭐가요? 그랬더니 어제 추기경 말씀이나 오늘 목사님 두 분 말씀이랑 똑같다. 담화 준비해라. 담화, 대국민 담화. 담화는 제가 틈틈이 메모를 한 게 있으니까 금방 써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스님도 만나셔야 되잖아요. 맞다. 불금에 스님은 누굴 모셔올까 그러시길래 조계종? 네, 조계종에. 왜 대표님 월주 스님? 월주 스님 원로 스님이시고 그러니까 월주 스님 모셔오죠. 그랬더니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스님 모셔. 스님도 뭐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담화를 이제 썼는데 그걸 갖다 놓고 대통령 매일 열심히 사진에 올라가면 이제 그놈을 놓고 이제 한 줄 한 줄 하시는데 뭐 이제 심기가 워낙 이제 그죠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앞에서 그걸 모시고 한다는 게 참 저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 그래도 어떡해요. 근데 이게 보시다가 거기 제가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제 검찰 조사를 받게 하겠다. 조사 받아서 받은 결과 책임에 물을 일이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그거를 사인펜을 뚜껑을 딱 여시더니 응분의 석자를 사법적이라고 한문으로 쓰시는 거여서 내가 이렇게 하시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응분이라는 말 속에는 모든 책임이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왜 그걸 굳이 사법적이라고 쓰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대통령 아들은 뭐 잘못한 게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면 내버려둬. 하수씨 그 그대로 사법적 책임으로 나갔어요. 나중에 이제 가신들이 막 항의를 하길래 그렇겠죠. 야 봐라 이게 내가 고친 거냐? 그렇지. 아무튼 못하죠. 근데 거기도 무슨 대목이 있었냐면 아들의 잘못은 애비의 잘못입니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담화를 발표하시기 한 20분 전쯤에 인터폰을 쫙 하시더니 거기 말이야. 아들의 잘못은 애비의 잘못이라는 말이 있잖아. 근데 이게 좀 너무 속된 표현 아닌가? 그래서 속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은 안 써서 그렇지. 조선조 때는 관용구처럼 다 이게
양반 집안에서 쓰던 말들입니다. 뭐 고치시라고 그러면 뭐 고칠 수 있습니다. 예, 자식의 잘못은 부모의 잘못이라고 하면 뭐 똑똑하게 말이 되는데 이 담화를 왜 발표하시는데요? 성난 민심을 달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보십시오. 자식의 잘못은 애비의 잘못이라는 말하고 예, 아들의 잘못은 애비의 잘못이라는 말하고 자식의 잘못은 부모의 잘못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애비가 더 다가오고 애비가 더 와닿죠. 네. 참 가만히 계시더니 뭐 윤석의 정글 고집하면 할 수 없지. 그냥 그대로 가자. 그래서 이제 그 생중계를 한 거잖아요. 그때도 저는 그냥 감정에 맡기십시오. 울음이 나오면 우시고, 그냥 뭐 틀리게 몇 번 고쳐주셔도 되고, 그냥 감정이 가는 대로 읽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배석자를 일체 아무도 안 넣겠습니다. 원래 대통령 하면 배석자가 쫙 있거든요. 그렇죠. 전부 빼고 심지어 경호관까지 내가 안 넣겠습니다. 딱 카메라 2대와 카메라맨만 있는 데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녹화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으로 해야 녹화하는 거하고 달라요. 다릅니까? 그건 읽는 분 벌써 느낌이 다른데. 그러니까 국민에게 뭔가 이게 느낌을 제대로 주려면 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수석들이 아는 게 아니라 반대를 했어요. 그걸 제가 그래서 올라가서 수석들이 반대를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윤수석 계획대로 그냥 생으로 해. 라이브로 하자. 그래서 이게 아는 거예요, 이 양반도. 그래야 이게 설득력이 동물적으로 아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혼자 서서 그렇게 하셨어요. 옆방에서는 모니터로 그걸 보고 있는데 그걸 들으니까 그 전까지는 제 업무니까 쓰는 거에만 그냥 온 저걸 다 바쳤는데 제가 그걸 들으니까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속성격으로 현직 대통령이 저렇게 처참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은 전에 물론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내 손으로 저걸 썼으면 내가 여기서 더 할 일이 뭐가 남았냐. 난 집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다 끝나서 중계차 다 보내고 인사 다 하고 한 다음에 제가 비서실장한테 사표를 딱 써가지고 냈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사직서입니다. 누가 사표 내라 그랬어요? 아니라고.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저녁에 더 할 일 없다. 나도 책임져야 될 사람이 하나고.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원 책임지자. 원래 뭐 무한 책임진단 말 하지 않았냐? 그럼 무한 책임진 실장님을 다 그만둡시다. 그랬더니 그럼 긴급 수석해야 하자는 거예요. 수석을 했어요. 윤석이 다 그만두자 그런다. 그러니까 아무도 말이 없어. 그러다가 한 사람이 다 그만두면 국정을 어떻게 보좌 하냐. 그래서 일리가 있다. 그러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수석 4명만 관두자. 그게 누구냐고 묻더라고. 정무수석, 경제수석, 민정수석, 공보수석. 계속 관두자. 근데 또 침묵이 안 말도. 그래서 비서실장이 한참 있다가 이렇게 합시다. 내가 대통령께 올라가서 수석 전원이 사표를 냈다고 보고를 드리겠다. 그럼 무슨 말씀이 계실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따라 하자. 그래서 그러면 반려할 거 뻔하죠. 뭐 그런데 그것까지 제가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서 보고를 하고 뭐 무슨 잘못이 있냐. 더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그냥 없던 것이 돼버렸죠. 뭐 이렇게 해서 또 파란마당의 청와대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셨어요. 자, 이게 장관님 얘기 듣다가 이게 하루 밤을 새워도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장관님의 인생 결정적 뉴스가 두 번째 날부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결정적 순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선거 지략가입니다. 그거는 언론이 과장해서 선거 지략가. 그럼 최적으로 바꿔도 됩니까? 아니요. 저는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쓸 때 멋있게 써야 되니까 뭐 이제 선거 전략가다. 나중에 또 똑같은 말 쓸 수 있으니까 말이죠. 뭐 책싸니 말 나중에는요. 장자방 장자방에까지. 그 제가 이 사람들이 살았으면 고소했을 거라서 명예훼손으로. 장자방 측에서. 그리고 제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그런 지략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 옛날에는 권력 투쟁하는 소수의 엘리트들끼리의 일이었으니까 지략을 책략을 썼는데 지금은 국민이 심판자야. 그래서 국민을 상대로 책략을 쓰냐? 국민 속냐? 속아도 한 번 속지. 그럼 그 다음에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저는 뭐든지 이게 정면으로 국민을 설득할 생각을 해야지 꾀를 써서
국민을 뭐 속인다는 건 좀 과장된지 모르지만 예. 기술을 쓰는 느낌. 그렇게는 안 된다. 저는 그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네요. 뭐든지 정면으로 정직하게 하자. 정직하게. 네. 근데 자꾸 절 보고 지략가, 책사, 장자방. 죄송합니다. 아무리 지략가 최소. 예, 기자들이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영삼에서 김대중으로 정권이 교체됐고 네. 장관님께서 이회창 전 총재를 만나시게 돼요. 장관님한테 이렇게 도와달라고 말씀. 네, 제가 이제 환경장관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예. YS 시절이죠. 그게 이제 정권이 대통령 취임하면 이제 그만두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구정 때로 기억이 되는데 사람이 찾아서 저를 이회창 총재가 좀 만나자고 하신다고. 그래서 대구로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분이 얘기가 이제 다시 정치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는 DJ하고 결혼 그 선거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수영으로 비유해서 말하면 DJ는 옆에 레인에서 아주 자유형을 아주 폼나게 하는데 나는 그 옆에 레인에서 개혐을 치다 끝났다. 개혐. 다시 시작하면 절대 그러면 안 되니까 사람을 구했대요 널리. 예.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많은 사람이 당신을 지목한다. 다 웃어하더라고요. 그게 못합니다. 저는 그런 뭐 전혀 정치 소질도 없고 관심 가져본 일도 없고 그래도 뭐 제가 일부러 안 하려고 그런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나중에는 막 언성을 높여서 막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대쪽. 네. 원칙 소신.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들어줘야지 그런 법이 어디냐 말이야. 놀라셨겠습니다. 네. 한창 때 또 이 뭐랄까 힘이 있으실 때 또 이렇게 책망을 들으셨던 거니까 굉장히 큰 얘기를 좀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로 성과가 크게 있었습니다. 2000년도 16대 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이 승리로 이끌면서 장관님도 원내에 진입을 하셨고. 네, 그런데 개혁 공천을 했죠. 예. 제가 이제 총선 기획단장을 맡았는데 이 공천을 하려면 이제 총재가 국민한테 약속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삼김 정치 청산에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그 첫 번째 그 약속을 실천해야 될 계기가 총선이잖아요. 그럼 공천을 통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야당은 많이 못 바꿉니다. 그래서 총재께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탈락 못 시키고 소수만 바꿔야 됩니다. 상징성이 강한 소수만 바꿉시다. 그래서 그건 누군데 그러시길래 김윤환, 이기택, 황락주까지 가니까 이 사람 미쳤구만. 실세였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은 한나라당이 김윤환 산맥과 이기택 산맥, 양대 산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양대 산맥의 보스를 동시에 목을 쳐? 당신 제정신이야? 그래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력은 이념적 결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보스의 정치적 가능성을 보고 뭉친 사람들이라 총재 카리스마에다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난 못해. 내가 짧은 시간 정치하면서 그 두 사람 신세를 얼마나 졌는지 이렇게 하냐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건 개인적인 신이고 국민과 역사 앞에 약속하신 건 뭡니까 그럼? 3.16년치 청산하신다고 안 그랬어요? 어느 게 더 무겁습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양반 말을 못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마치 내년 총선에서 장제원, 권성동 의원 공천 주지 말아라. 뭐 이런 거 비슷한 그런 거 연관짓지는 마십시오. 질문 자체가 굉장히 저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끈질게 설득을 했더니 마지막 순간에 알았다. 하자. 그래서 하자. 된 거죠. 그런데 왜 정계 은퇴를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원래 정치할 생각이 없어서 그 이제 총선 그 기획단장 맡으라고 하시길래 제가 저는 정치 소질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능한 사람은 쓰시집에 저 같은 사람을 쓰시냐고 그랬더니 잠만 말고 약간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찍소리 못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다 이제 그 이후에 저는 원래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총재가 이제 대선 한 1년 앞두고 저를 보고 이제 유승민 씨한테 인계하고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자꾸 들어갔는데 그 중진 그룹이 총재 둘러싸고 자꾸 총재를 엉뚱한 데로 모시고 가니까 제가 자꾸 들어가서 왜 이러시냐. 저하고 약속하신 거하고 다르지 않냐. 그 국민과 약속하고 다르지 않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가서 하도 말씀드리니까 이 양반도 이제 막 스트레스 받으시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뭐 중진들도 제 모략을 엄청 했대요. 그러니까 나중엔 저를 보고 이제 유승민한테 인계하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대선 한 1년 앞두고 총재가 설전 떠났죠.
그래서 이제 장관님이 당시 정치를 떠나면서 미안한 분이 한 분이 있는데 바로 박근혜 대표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박근혜 대표가 천막 당사에서 기억나네요. 총선을 치렀잖아요. 예. 그 총선을 칠 때 제가 선거대책본부의 부본부장이에요. 아하. 본부장은 자동적으로 사무총장이 하게 돼 있는데 그렇군요. 김용호 의장이 그때 사무총장 할 때입니다. 네. 선거구가 부산이고 네. 영도 또 선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시지 말고 본인 선거 치러라 전념해서 내가 네. 선거 치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본부장 없이 부본부장이 대행을 해서 선거를 치렀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관련국장이 보고하기를 지금 같으면 비례 포함해서 쉬운 한석이다 의석이. 아하. 그래서 박근혜 대표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전략을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전면적으로 비토를 해버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없이 다행히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는 다 국민이 호기심과 호감이 있어서 어디 간다고 사람이 모여요 자발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모인 사람들한테 세 마디만 하십시오.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국민이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네. 다시는 안 그럴 테 한 번만 준비를 이 세 마디만 하세요. 그랬더니 박근혜 대표가 씩 웃으면서 잘 됐네요. 그럼 세 마디만 하면 시간이 짧아지니까 한 군데 더 갈 수 있네. 그래서 그때는 모시고 선거를 치렀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은 게 그때 제가 짜드린 유세 일정이 살인적이었어요. 못합니다. 체력 때문에. 남자도 힘든 일정이었어요. 밑에 막 국장들이 대표 죽이려고 그러냐. 이거 어떻게 소화하라고. 근데 이 양반이 아무데도 생략 안 하고 다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막 중간에 가니까 이제 국장들이 큰일 난다 이러다가 예? 일정 줄이자는 것이냐. 아니 그냥 두자. 왜냐하면 아니 대표가 안 할 말로 선거 얼마 앞두고 어떻게 과로로 쓰러지면 야 표는 얻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무리 선거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저를 보고 국장들이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근데 박근혜 대표는 뭐 피곤하단 말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낮에 계속 전화를 걸어가지고 힘드시죠? 아니요 괜찮아요. 일정 줄여드릴게요. 줄이지 마세요. 한 번도 안 줄였어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자기 일에 저렇게까지 헌신적일 수가 있냐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지역구는 그래서 한번 가야지요. 그래서 선거 전날 낮에 가십시오. 그랬는데 부산에서 SOS가 왔어요. 이 민주당 사람들 와서 휘저어가지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박 대표 다시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대표 보고 지역구는 밤에 가시고 낮에 부산하면 다 다시 가냐라고. 그랬더니 대답을 한 사람이 있더니 꼭 그래야 돼요. 꼭 그래야 됩니다. 부산이 어떤 데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부산 가죠. 오후에 다시 부산역 앞에서 종합적인 유세를 하고 그리고 저녁 때 대구를 자기 선거를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미안하셨군요. 갔을 때 제가 그래서 그랬죠. 그분을 대구 가시면 모셨습니다. 거기 선거대책본부장이 안녕하십니까. 그 미안하시면 대구에 내려오십시오. 어떻게 그 병호는 이번에 당선이 됩니까? 농담. 박 대표는 저를 안 좋아하시니까 그럴 리가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참 선거를 이제 이기고 나서 제가 이제 그 16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게 5월 말인가 그렇죠? 그날 탈당계를 같이 냈어요. 또요? 그랬더니 누가 이제 보고를 했나 봐요. 박 대표가 좀 저를 보자고 봤더니 이제 그동안 선거 정말 고생해서 선거 이렇게 성과가 좋았지 않냐. 정말 노고를 치할하면서 내가 앞으로 힘든 일이 뭐 첩첩이 올 텐데 좀 당해놔봐서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집에 가야 됩니다. 밖에서 돕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단단히 결심을 하신 모양이네요. 그러고서 이제 작별 인사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내가 평생에 누구한테 날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도 처음이고 그걸 거절당한 것도 처음이고 굉장히 그 양반이 좀 노여웠나 봐요. 나중에 대통령 된다는 친박들이 저를 보고 이제 윤 장관님 큰일 났어. 이민 가야 된다고 대통령한테 찍혀가지고 그랬군요. 그런 농담까지 하더라고요. 장관님은 또 안철수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안철수 돌풍을 일으켰던 청춘 콘서트 기획도 우리 장관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니, 뭐 기획은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때 이제 법륜 스님 모시고 있는 그 평화재단이라는 게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그런 기획력이 좋은 실무진들이 많고 네.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이제 중론을 왜냐하면 법륜 스님이 이제 인물 하나를 좀 이렇게 새로운 인물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계셨어요. 예. 저를 보고 항상 그런 걸 의논하시고 그러는데 안철수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뭐 젊은 사람 사이에 그렇게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이제 선망을 하니까 예. 네. 잠재력이 많이 있어 보인다고. 근데 사람을 모르니까 네. 어떤 사람인지 또 어딜 가나 그렇게 열광하는지를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기획을 한 게 청춘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인구 30만을 넘는 도시를 다 순회를 하자. 그게 30개인가 돼요. 네. 그 바람을 몬 셈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다 해봤어요. 네. 서울만 경희대학교 예. 그 강당인데 이게 평화전당. 한 예. 1000명 들어가는데요. 굉장히 넓어요. 거기서 한번 해보자. 야. 야 이게 다 차겠냐. 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예. 아 그런데 뭐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서는 거예요. 야. 학생들이. 되겠다. 네, 그래서 손이 꽉 찼죠. 아 이건 되겠다. 네. 지방은 어떨 거냐. 예. 지방도 뭐 가는 데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좌석을 하는데 1분도 안 해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약이. 예약이. 아. 그래서 놀랄만하더라고 인기가. 그래서 그래서 가는 데마다 제가 예. 거기 온 대학생들 남녀 대학생한테 꼭 물어봤어요. 왜 안철수를 그렇게 좋아하냐. 예, 예. 근데 공통적인 게 아무도 금방 대답을 못해. 아. 자기도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인기의 이유를. 네. 생각해봐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공통적인 게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했을 때 그걸 사회에 돈 받고 팔지 않고 내놨다. 공익적으로. 예. 그걸 한결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것을 개인이 사적인 신분인 개인이 공적인 헌신성을 보인 거다. 네. 그걸 그게 감명 있다는 거구만. 근데 이해한다. 똑같이 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안철수 그 후보에게 당시에 정치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시는데. 근데 겪어보니까 사람이 정치할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안녕하십니까. 네. 안철수입니다. 마라톤을 돌고 돌아 10년 만에 다시 뵙습니다. 안철수의 새정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치할 사람 아니란 말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네, 국민의힘 굉장히 흡사하네요. 그런가요? 장관님 다시 모시고 싶어요. 예.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신다. 지금은 어떠신 것 같아요? 안철수? 지금은 보면 예. 그 정치인으로서의 소양을 많이 길렀더라고요. 성장했습니까? 네, 많이 성장했어요. 보니까 제가 그때 같이 할 때는 도저히 오죽했으면 제가 대놓고 당신은 정치하면 안 된다 그랬겠습니다. 그때 왜 안 된다 그랬냐면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는 이거는 공익을 추구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공익보다는 사익에도 관심이 많다고 제가 봤기 때문에 사익. 당연히 정치하면 안 돼 그랬습니다. 정치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왜요? V3는 공익적인 목표 아닙니까? 아니 이제 그 회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안랩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보니까 근래 안 만난 지가 오래되는데 요즘에 언론 인터뷰 같은 걸 보고서 제가 느낀 게 많이 발전하고 많이 성장했다. 이제는 좀 공적인 가치도 뭔가 눈을 뜬 것 같기도 하고 말도 상당히 긴 말을 조리 있게 하고 그렇군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으십니다. 그 2012년에 이제 국민통합 공동위원장도 맡으셨고 지지연설 했던 것도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그 문재인 후보에 가까운 분들이 번갈아 저한테 여러 분이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는 걸 제가 다 사양했어요. 나는 원래 소질도 없고 관심도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문재인 후보가 직접 좀 연락하셨어요. 조찬을 좀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좀 도와주시죠, 장관님. 정권 교체 이명박 정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하하하.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흉내 잘 내시네. 요거 때문에 모셨습니다. 이걸로 모신 겁니다. 하하하하. 좋아요. 그랬더니 직접 조찬을 하자고 연락이 와서 같이 이제 한 2시간 조찬을 했어요. 근데 그때 뭐
자기가 뭐 솔직히 아무 준비 없이 끌려 불려 나왔는데 네. 대통령이 된들 자기가 뭘 어떻게 할 거냐. 다섯 비서실장 해본 사람이지만 네. 정말 대통령 한다는 게 예산 일이 아니던데 네. 자기는 겁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당선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당선된 다음에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를 좀 절 보고 그걸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선거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시라면 네. 당선되신 다음에 뵙죠. 그랬더니 아하하. 그럼 너무 늦는다고 지금부터 해주시라고 예. 당에서 뭐 국민통합위원장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립적인 당성이 강한 자리가 아니니까 네. 예, 그 타이틀로 모셔갈 테니 좀 미리 준비해달라고. 아하. 그래서 사실 그게 간 거거든요. 네. 예.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또 함께 경험하셨는데 그래서 네. 이제 킹메이커로 많이 불리셨기 때문에 네. 본인이 킹이 되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이, 그 가당치다는 말. 그래 찰나라도. 저는 킹메이커도 저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킹을 메이크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분은 어떻습니까? 누구요? 안녕하세요. 내가 봤을 적에 킹메이커를 내 금태섭일 갖다가 킹메이커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또 제3지대에 합류할 이사가 있는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 아까보다는 좀 덜 흡사해요. 삼지대에서 요청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가요? 제가 뭐 정치할 사람도 아니고 소질도 없다는 걸 다 아실 테니까 안 하겠죠. 아니 근데 연락이 어떻게 없습니까? 없어요. 없고 예. 젊은 분들이 예. 이제 뭔가 새로운 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네. 정치를 시작하려는 젊은 분들이 물론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뭐 안면 있는 분도 있고 근데 네. 그런 분들이 산발적으로 연락 와서 저를 이제. 찾아오거나 좀 보자고 그래서 자기들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무슨 능력 있다고 그런 능력은 없다. 예. 그러나 젊은 분들이 좀 제발 정치의 뜻을 두고 예. 노력을 해서 네. 바꿔라. 정치에서 한국 정치에 유명한 바꿔야 된다. 분들입니까? 뭐 이름을 대서 알만한 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인지도는 아직. 예. 그렇군요. 네, 자, 알겠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님 뵙고 네. 있고요. 자, 인생의 결정적 순간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결정적 순간 윤여준이 말하는 정치 리더의 자격입니다. 자격. 자, 이야. 지금 정치권을 향해서 이제 언론들이 또 장관님을 가만히 안 놔두고 맞습니다. 항상 질문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도 저한테 뭐 장자방. 정치인의 자격. 아니 김정일 위원장 같은 분은 네. 현실 정치 경험이 많은 분이고 예. 어쨌거나 뭐 높은 위치까지 당 대표라든지 네. 그죠? 예, 책임지고 선거를 치르는 장관님도 장관 하시지 그런 않았습니까? 경험까지 있으시면 저는 뭐 현실 정치가 무슨 경험 있어요? 너무 겸손하신데. 저는 전혀 그런 재능이 없어요. 그런 욕심도 없고 이게 권력을 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예, 예. 저는 그게 없거든요. 권력 의지. 하긴 또 떠날 땐 아무 미련 없이 확 다 떠나시고 그러니까요. 사표를 내시고 예. 뭐 그러셨기 때문에 없어요. 예. 지금 현 정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 대통령 지금까지 이제 정치 지금 뭐 사교육 개혁 드라이브도 걸고 계시고 근데 반국가 세력 발언도 막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장관님 들으시면서 많은 걸 좀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양반의 어법이 예. 통상적인 정치조다라고 그러는 어법이 좀 다르죠. 예. 굉장히 직설적이고 그렇죠. 예, 원래 대통령의 언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보다 대통령제가 역사가 긴 미국의 학자들이 프레젠셜 워드라고 그래서 대통령의 언어라고 뭐 있어. 네. 뭐 품격이 있어야 되고 함축적이어야 되고 뭐 이런 말들이 있죠. 예. 근데 이제 뭐 꼭 그런 스타일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분은 말을 직설적으로 하기를 좋아하는 분이잖아요. 예. 네. 근데 때로는 뭐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항상 그러면 좀 말이 품격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점은 좀 신경을 좀 앞으로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저는 뭐 그 교육개혁이나 그런 것은 원래 뭐 3대 개혁을 얘기했잖아요. 노동, 연금. 네, 그리고 이건 과거 역대 정권부터 늘 해야 된다고 과제를 삼았지만 이게 워낙 힘든 과제잖아요. 항상 표를 잃기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넘어온 거잖아요. 근데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지경이니까 이분이 이제 손을 대는 거는 뭐 용기 있게 저는 그거는 인정해 준다고 생각을 하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준비가 원래 이렇게 아주
폐단이 오래 쌓인 그 분야를 개혁하려면 굉장한 전략과 전술과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준비가 없이 자꾸 말로만 던지면 이 개혁이 안 된다고요. 말로만. 그래서 그게 좀 어떻게 될라나는 걱정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장관님 그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 아니 같은 파평윤 씨인데 아니, 어떻게 박하게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제 어법이 어때서요? 아니 자꾸 체인지를 싱킹하란 말이에요. 아 싱킹 체인지인가? 레귤레이션을 걸어두면 안 됩니다. 킬러 규제 없애야 됩니다. 나 참 그 아니 저도 그 국민이 불러서 나온 겁니다. 예. 대통령님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닙니다. 분열은 없고 학렬은 저보다 하나 높아서 아저씨 뻘입니다. 아, 아저씨 뻘이세요? 네. 오. 네. 제가 조카 뻘인 거죠. 나이는 제가 많지만. 아니 아저씨한테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거? 나의 아저씨란 드라마도 있는데. 그거? 아니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예, 해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그 얼마 며칠 전이죠. 자유총연맹 예. 뭐 행사 창립 때. 축하 예. 그 행사에 가셔서 하신 말씀이 좀 그죠 가격 반국가 세력. 예 반국가 세력 음. 또 뭐 뭐라고 했더라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죠. 아무 뭐 근거는 없는 느낌은 네. 이분이 이거 일종의 선전포고를 하는구나. 선전포고다. 예. 아. 왜냐하면 본인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세력이 규정한 세력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예, 그 세력하고의 싸움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싸움을 해서 제압을 해야만 국가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뜻이잖아요. 누구를 향한 선전포고일까요? 누구라고까지는 이 양반도 적시를 안 했지만 예. 누구나 다 뭐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예, 그래서 이분이 일종의 선전포고를 하는구나. 저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좀 과거 여러 해 전에 익숙하게 들었던 소위 체제 전쟁이라는 말 한때 쓴 일이 있었어요. 체제 전쟁이요. 예. 우리 체제를 둘러싼 예. 전쟁, 뭐 내전이라는 말을 쓴 사람도 있었고 예. 예. 그런 식의 어떤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짐작을 제가 했어요. 다소 좀 이념적인 어떤 그런 발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네. 그건 이제 용납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시한 거잖아요. 네. 굉장히 큰 발언인데.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 이런 거 내년 총선 목표 한 170석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뭐 목표는 그렇게 잡아야지요. 뭐 잡아야 되는데 예. 목표를 낮춰 잡으면 뭐 그나마 성취가 안 되니까. 근데 지금 같으면 뭐 내년 4월이니까 그 안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같으면 170석이가 뭐 용이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뭐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아니 모든 게 불확실하니까요. 170석을 얻으시려면 그러나 많은 노력을 하셔야죠.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어법도 바꾸셔야 됩니까? 뭐 많은 걸 왜냐하면 이 다수 국민의 어떤 지지를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감성적인 호감도 사야 되고 이성적인 지지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본인의 생각대로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민심을 잘 지금 지지도가 40%를 못 넘잖아요. 오랫동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승산이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좀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래야만 당신이 얘기한 반국가 세력도 제압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장관님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올해 연말에 대표직에 사퇴를 하고 민주당은 비대위 발족할 가능성도 좀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늦어도 금년 연말까지는 대표직을 사퇴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연말에. 예,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예. 지금 그렇게 개인적인 도덕성에 저렇게 부담을 사법 안고서는 리스크. 예, 부담 선거 치르기 어렵죠. 네. 그러니까 뭐 대표직을 뭐 아주 그만두든지 어떤 형식이든지 하여간 대표직에서 일단 물러나는 네. 뒤로 빠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것이고요. 예. 그 시기가 저는 늦어도 연말일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이재명의 대안은 누굽니까? 비대위원장이라고. 이게 뭐 그렇게 되면 비대위가 이제 설치가 되겠죠. 예. 그러면 뭐 글쎄요.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귀국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데 제가 보고 이건 순전히 예상입니다. 예. 제 개인적인 예상인데 이낙연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 희박하다. 않을까. 네. 음. 그런 생각을 하죠. 그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뜻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비대위 체제를 이어갈 뭐 수도 있겠다. 속된 말로 본인이 이제 그 대권 후보의
그 가능성을. 꿈을 안 버리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크게 이렇게 뭐 라이벌이 된다든지 경쟁 관계가 되는 사람은 원치 않을 거 아니에요. 인지상정이죠. 네. 예. 그런 또 차원에서 그런 원로분들 몇 분 계세요. 그 민주당에. 그런 분들 모셔가면 뭐 좋잖아요. 무난하고. 뭐 그런 쪽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짐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장관님이 혹시 가시는 거 아니죠? 아이 왜 그러세요? 아. 저는 당성이 없습니다. 어느 당이고. 네, 자, 윤여준 전 장관님 한판 열전으로 뵙고 있는데요. 인생 한 줄 요약 가기 전에 저희가 네. 항상 요청드리는 게 한판승부 구독과 좋아요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네. 저 화면을 보시면서 네. 한판승부 구독과 좋아요 한번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뭐라고요? 한판승부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예. 구독과 좋아요가 무슨 소리예요? 유튜브 채널에 예. 이제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달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예. 해주십시오. 네. 했잖아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유현 장관님 겁니다. 네네. 마지막. 네. 자, 한판 열전의 공식 질문 내 인생의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장관님의 네. 지금까지 한국 격동의 현대에서 함께 해주셨는데 한 줄로 우리 장관님의 인생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뭐 능력은 없지만 최선은 다했다. 네. 최선은 다했다. 그렇군요. 이제 수많은 대통령 많이 경험하셨는데 네.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대통령 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 김영삼 대통령이시죠. 왜냐하면 그 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시고 중요한 걸 결정할 때마다 반드시 물어보시고 또 제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신 것도 많고. 예. 그래서 저는 모시고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셨군요. 예. 굉장히 근데 그분 특징이 당신의 말이나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도 전혀 불쾌한 내색 없이 예. 아주 스스럼 없이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는 분이에요. 대통령이 그게 믿으셨네요. 참 쉽지 않거든요. 장관님 많이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물론 뭐 안 믿으셨으면 그렇게 안 하셨을지 모르지만 네. 뭐 꼭 저한테만 그러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는 어쨌거나 그렇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늘 그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늘 대통령 집무실을 나올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은 내 말을 저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니까 내가 정말 보좌를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대통령 모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나올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정직하게 잘 모셔야 돼요. 그러면 이분은 굉장히 섭섭하실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이명박입니다. 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줘요. 섭섭합니다. 내 얘기도 해줘요. 어때요? 안 해드리는 게 도와드리는 것이죠. 왜요? 네, 그만해 주십시오. 네, 우리 오늘 청취자 내 여러분들이 얘기는 이재호가 다 해요. 많이 흡사하신데 오늘 장관이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청취자 여러분들, 질문들 네. 많이 해주셨고요. 라하님은 최선을 다한 인생이셨고 정말 훌륭한 인생 사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다라는 피드백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장관님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한국 정치의 원로로서 귀한 말씀 언론을 통해 많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상민 씨 오늘 어떠셨어요? 이분이 보수의 장자방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명예훼손이라니까요. 그렇습니까? 장자방 측에서? 근데 진영을 넘어 살펴보니까 예. 대한민국의 장자방이었어요. 예, 달라 보입니다. 네, 우리 장관님 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계속 또 귀한 전해달라십니다. 말씀들 많이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판열전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예. 해주십시오. 네. 했잖아요. 이제.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